그야말로 당시 학원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었죠. 대치동의 큰손 학원가의 서태지로 불리던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강사. 연봉 10억이 아니고 18억이었어요. 잘못 썼네 이거. 서태지가 90년대 최고로 잘 나갈 때 은퇴했었잖아요. 정점에서. 네. 저도 정점에 은퇴했기 때문에. 닮아서 말이 아니라. 다행이네요. 제가 뭐 어디 닮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서울 대치동에 진출해서 지금도 거의 안 깨지는 기록이에요. 대치동이 굉장히 치열한데 대치동에서 1등 하는데 1년 반 걸렸습니다. 그 댓글 알바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댓글 알바가 처음 활동하기 시작한 게 영화계하고 학원계예요. 사실은 댓글 알바를 쓰지 않은 사람이 손꼽을 정도로 몇 명 안 됐고 다들 댓글 알바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에게 마치 그 한 명만 댓글 알바를 쓴 것처럼 왜곡된 정보를 줘서 저를 이용해 먹은 뭔가 그 세력이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 좀 배신감도 거의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를 겪은 거예요. 저는 메가스터디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창업 member였기 때문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누구였는지 알지만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명예훼손감이라서. 몇 달 동안 굉장히 고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번개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그 고민을 하고 계신 중에는 이제 나간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고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셨고. 근데 그 우리 옛말에 그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고. 아, 딱 그러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사실 머릿속으로는 계산을 재빠르게 해봤죠. 모아놓은 돈으로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나. 이건 한 일주일 계산해보니까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통보를 했죠. 2003년 연말 수능 강의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두겠다. 실제로 그만뒀습니다. 부인께서는 그 고민의 시기에 분명히 얘기를 좀 나누셨을 텐데. 요즘도 가끔 그 얘기 하는데요. 와이프가 꼬셨습니다. 1년만 더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입장에서. 1년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교육방송하고 그 뒤에 강남구청에서 무료 강의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간당 얼마 이런 보수를 받았지만 학생들은 이제 무료로 듣는 강의였죠. 콘텐츠는 무료로.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막 하려고 그랬던 게 그 아까 말한 그 댓글 사건 그게 다였나요? 결정적 계기였고요. 또 다른, 사실은 학원가에 입성하자마자부터 상당한 회의감이 마음 한구석이 있었죠. 왜냐면 저는 이제 8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때는 이제 한 10년간 우리나라에 사교육이 금지된 시기가 있었잖아요. 예체능하고 재수생 학원만 허용되고. 그래서 저는 학원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초중고를 다녔는데 알바 시작할 때부터 애들이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짜. 현실이.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대치동에서 1등하면서 이제 돈을 벌고 있는데 거대한 돈에 소용돌이가 막 몰아치는데 내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여기로 막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제가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였으면 그런 회의감은 안 생겼을 겁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연예계 스타나 스포츠 스타가 돈 많이 번다고 그게 뭐 국가 경제에 무슨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학부모 등어리가 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교육은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부작용을 한편에 안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이제 의문이나 이제 회의감은 계속 있었는데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은 댓글 알바 사건이었습니다. 나가서 이제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이제 EBS나 이런 어찌 보면 이제 공익적 활동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사적인 영역에서 같이 이렇게 움직였던 또는 그 판에 있는 사람들은 좀 뭐랄까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아유 이제 배가 불렀구나. 그렇죠. 그리고 저런 걸 저렇게 탁 풀어버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따라 붙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크게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공영방송도 있고 민영방송도 있잖아요. 방송이란 게 이게 공존하지 않습니까? 사교육업계 나름의 또 대단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익 목적의 그런 강의를 또 제작을 해서 학생들한테 보급한다 해도 이쪽 영역이 나름대로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존을 하게 되죠. 하지만 처음에는 엄청난 욕을 먹었죠. 뭐 전화 직접 해가지고 막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직접적이는 않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길 다닐 때 조심하라는 그런 얘기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야 너 길 다닐 때 조심하라 그러더라고. 이거 무서운 얘기. 그렇죠. 뭐 선배가 야 뭐 누구하고 원장이 그러는데 너
길거리 다닐 때 조심하라 그러던데 뭐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예. 더 얄밉네요, 진짜. 그럼 이렇게 비싼 돈을 받으면서 하시는 강의랑 무료 강의라는 거랑 차이점이 많이 있나요? 제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 차이는 크지 않았어요. 네. 근데 무료 강의라고 하는 게 대부분 학생 없이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료 강의는 학원가에서 유료 강의 찍을 때는 학생들 다 있는 학원에서 강의하는 거를 직접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현장감이 있죠. 대상이 있으니까. 애들하고 눈높이도 맞추고. 근데 대개 이제 EBS나 강남구청 강의는 그냥 카메라만 보고 해야 돼요. 이거 진짜 못해먹겠다. 결명적으로 다르겠네요. 되게 정말 민망하고. 다르겠네요. 그 리액션이 없으니까. 그렇죠. 애들하고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모티베이션이 떨어졌어요. 아니 그럼 이 방송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딱 간단 명료하게 공부 잘하는 방법 딱 알려주세요. EBS 강의를 듣죠. 그게 정답입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은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공부를 싫어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싫어하기 시작하면요. 그다음부터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초등학교 때 푸시하다가 그런 엄청난 부작용을 겪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복습을 잘하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나라 공부. 복습을 체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잘하는 게 그게 사실 우리나라식 공부에서는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숙달도를 요구하거든요. 우리나라 시험은.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 예. 가족 얘기로 잠깐 좀 돌아가면요. 4남매를 두셨습니다. 와. 이 4남매 사실 뭐 교육비, 양육비 만만치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신 거예요? 저희 와이프 원래 목표가 넷이었습니다. 목표가. 예. 그래서 저는 동의는 했지만 속으로는 야, 네가 넷을 낳겠냐. 설마. 설마. 근데 실제로 둘 낳고 나서 와이프가 더 이상 못 낳겠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네. 근데 한 2년 지나니까 또 이제 슬금슬금 생각이 바뀌는지 저는 사실 와이프가 하라는 대로만 했거든요. 오늘 다른 상상했네. 다시 지령을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다른 생각이었어. 여기 스튜디오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근데 와이프는 목표가 넷이었으니까 네. 셋째를 가질 때쯤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쌍둥이를 낳게 해주세요. 한 번에. 일타쌍피로 해결하겠다. 근데 결국 그건 실패하고 결국 셋째, 넷째를 낳았죠. 그래서 와이프의 목표대로 결국 도달을 한 겁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저조한 출산율의 원인은 사교육비도 분명히 큰 그렇죠. 영향이고 이유가 있잖아요. 네. 어찌됐든 넷을 낳으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딱. 저는 이렇게 요즘에 자녀분들 많이 두신 분들 되게 부럽거든요. 저는 일단 저희 집 아이 키우는 목표는요. 예. 그냥 하고 싶은 게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목표예요. 목표가 있는. 저는 요즘 시대의 효자 효녀의 기준은 이전 시대와 전혀 다르다고 봐요. 하고 싶은 게 있는 애들이 효자 효녀입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노동시장의 전체적인 변화 방향하고도 맞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근데 이제 그래서 요즘 제 강연의 한 절반 정도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아이들 성향을 보면 보이는 게 있죠. 저희 집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수학을 싫어한다든지. 아빠를 안 닮아서. 아까 그 과외 거부권. 예. 그렇죠. 학원 거두고. 특히 둘째, 셋째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수학을.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앞으로는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까? 공부 못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는 있어야 됩니다. 좋아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기에 분야든 간에. 깊게 몸을 담그고 일찌감치 한번 경험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지는 거죠. 실제로 요즘 좀 동향이 바뀐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제가 아는 좀 사회적으로 좀 명망 있는 분들 중에도 아이를 대학에 안 보내는 경우가 점점 늘어요. 제 선배 중에는 서울대 교수하는 선배가 있는데 네. 애를 대학에 안 보냈어요. 특성화고로 가서 방송 쪽 일을 합니다. 대학을 안 가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한 20년간 방송국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승진도 많이 하고 사회적 자리 잡고 주변 교수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오히려 더 빠르게. 예. 또 교육 전문가 중에 박전 소장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 역시 첫째가 대학을 안 갔거든요. 아들인데 요즘 뭐 하냐 물어보니까 한옥 기술자래요. 한옥 기술. 그래서 지금 한옥 수요가 점점 늘거든요. 그렇죠. 제가 아이템 잘 잡았다고. 그거는 4차 산업혁명 알파고 인공지능 할아버지가 와도 그건 자동화가 안 될 거다. 절대 안 됐어. 그런 역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회계사 이런 건 좋은 직업이지만 한 20년 뒤에는 수요가 많이 줄 겁니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 동네에 배관 수리하는 아저씨라든지 한옥을 짓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자동화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현명하시네요. 아니 저는 사실 네. 그 4명의 자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아빠일까가 좀 궁금한 게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거를 따로 어떻게 시키시는지. 저희는 이제 그 자기 전에 이제 한 10분 책 읽어준다든지.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창피한 게 첫째보다 둘째를 책을 덜 읽어주고 셋째를 덜 읽어주고 넷째를 그래서 셋째, 넷째가 수학을 더 싫어하는 거예요. 정신이 점점 해이해지는 거죠. 사실 애들 키워보신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첫째 때는 처음이니까 막 사진도 많이 찍고 막 이게 점점점. 그럼 아이들이 뭐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생겼나요? 공부 그렇죠, 말고? 있죠, 예. 그게 무슨 꼭 직업일 필요는 없어요. 네네. 그렇죠. 이거 무슨 어린데 직업이 그렇죠. 뭔지도 모르는데 네. 어떤 분야나 방향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든지 다 그냥 하고 싶은 거 첫째도 시키시는 있고 분이세요? 둘째도 있고 셋째도 뭔가 보여요, 요즘 네. 보면.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경험을 더 많이 하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집은 저나 와이프나 뭐 이를테면 아이들이 학원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든지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시험 공부를 안 시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받아쓰기 연습 같은 건 시켰지만 중학교 이후에는 이제 네가 알아서 시험 공부를 해라라는 거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내일 시험 본다고 해서 오늘 시험 공부해 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방송 보시는 대부분의 그 또래의 자녀를 두는 학부모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아니 가만히 놔두어도 안 하는데 억지로라도 시켜야지. 저는 좀 입장이 다른 게 예.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싫어하지 않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러면은 그 학부모를 그런 상대로 하는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연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주제로 대부분 강연을 하시나요? 그렇죠. 앞에 절반 정도는 이제 요즘 교육 정책, 교육 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워낙 의문도 많고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해드리는 강의를 하고요. 뒤에 절반 정도는 이제 노동시장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더 변화할 것 같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규직은 지금 이렇게 뽑고 있지만 미래는 어떻게 뽑을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대학 간판이나 스펙의 중요성이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런지를 굉장히 실증적인 근거로 보여드리죠. 예를 들면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정기 채용을 하잖아요. 네. 정기 채용에서 뭐 큰 회사들 몇백 명 뽑아가지고 교육 훈련을 시킨 다음에 너는 인사, 너는 기획, 너는 관리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에요. 이게 일본에서 배운 건데 사실 우리가 뽑을 때는 얘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네. 뽑을 때는 얘가 결국 무슨 일을 할지 모르고 일단 뽑은 다음에 이제 교육 훈련을 시킨 다음에 배치를 하면요. 그럼 누굴 뽑게 되겠어요, 당연히. 나중에 얘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것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멀티스펙 인간을 뽑게 돼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일본식이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지금 그 서구식으로 변하거든요. 미국, 유럽식으로 이제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은 대개 정기 채용이 없어요. 수시 채용에 그때 뽑아요. 회사에서도 일관적으로 한꺼번에 뽑는 것도 아니고 이 부서 저 부서에서 그때 뽑는 경우가 많고 뽑자마자 바로 일 시작이에요. 그래서 수시 채용에서 즉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구를 채용하게 되겠어요? 그 일 제일 잘하게 생긴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빠른 데가 IT 소프트웨어 업계고요. 그래서 IT 소프트웨어 업계가 제일 많은 판교에 가보면 고조립 꽤 있습니다. 뭐 유명한 회사 다니는데 고졸이에요 보면. 왜? 무슨 일을 할지 뻔히 알고 뽑기 때문에 이게 스펙이 어떻고 간판이 어떤지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지금 이미 상당히 진전이 됐고요. 제가 보기엔 한 20년 정도 지나면은 유럽이나 미국식으로 거의 재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말씀 꺼내신 김에 지금 제 둘째가 중3 딸인데요. 네. 좀 자문을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가요 공부 싫어를 합니다. 예. 그리고 자주 들여다보는 거는 아빠 얼굴이 아니고 스마트폰, 컴퓨터. 그 다음에 강아지, 그 다음에 엄마, 맨 마지막에 접니다. 대한민국의 90%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평범한데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네,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모두 국민이시죠? 자, 그런데 잘 자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일반적인 지금 우리나라 교육 환경의 교육을 받고 있으면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목표를 잡고 하는 것이 아직 안 보여서
그냥 제 눈에는 맨날 게임만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 게임은 전 통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게임이나 통제. 저희 집 애들도 스마트폰은 있지만 다 사용 시간은 통제돼 있어요. 왜냐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중독성 있는 것은 뭐 외부적인 어떤 개입에 의해서라도 통제가 돼야 되는 그렇죠.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꾸 네가 뭘 할지를 정하라고 하면 애들은 훨씬 더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관심 있는 게 뭔가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뭐가 잡히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많은 기회, 조금 더 많은 경험 이런 걸 하면 또 진화를 해요, 그게. 예를 들어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뭐 되고 싶냐 그러면 되게 이제 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죠. 그렇죠. 밥비로 먹고 살겠나. 겪어봤죠? 되게 겪어봤죠? 싫어하셨어요. 네. 어머니가 맨날 싸우고 그래요. 근데 애가 왜 화가라고 말했나를 생각해 보면요, 애는 단순한 거예요. 아는 직업이 화가밖에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화가라고 말한 거지. 그러니까 그건 직업을 말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방향에 뭔가 좀 하고 싶은 게 있다. 아주 추상적인 어떤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게 나중에 커서 무슨 건축이나 인테리어 이런 게 될지 디자인이 될지 방송이나 영상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그와 관련해서 더 다양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또 해봐라. 그리고 애들이 크면서요 순수 미술 끝까지 안 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벌어놓은 돈이 별로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힘들거든요. 알아서 또 이제 응용된 다른 전공으로 또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관심 있는 거가 뭔지를 보고 거기서 더 풍성한 경험을 하게 하면 아이들이 나름대로 또 진화를 합니다. 처음부터 너 뭐 할 거야? 목표 직업이 뭐야? 네가 목표가 근데 지금 그러고 있으면 돼? 이렇게 시작하면 우리 각 씨가 우리 딸에게 하는 말 그대로 하셨지. 앉아도 안 들리고. 애들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예.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하는 강연을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그런 너무 얘기 좋을 것 당연히 같아요. 하죠. 네. 정책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그러면 좀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메시지랄까요?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세대 차이가 제일 심한 나라예요. 세대 차이가. 왜냐하면 압축 성장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선진국에서 네. 100년 걸리는 일을 뭐 2, 30년 만에 해버리고 그래서 아들, 딸을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아들, 딸인데 증손자, 증손녀를 키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들도 힘듭니다. 맞네.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니까 엄청 네. 힘든 거예요, 아들도.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의 엄청난 갭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결국 효자, 효녀의 기준이 별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는 애들이 효자, 효녀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죠. 맞아요. 그랬구나. 할아버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극히 공감하시는데 김경선님 아시겠죠? 아니,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네, 생각을 못 해본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위에 부모 세대하고 저하고 이 아래 자녀의 세대에 그냥 실제적인 연수로 보면 몇십 년이지만 그 사회가 바뀌고 이 변화하는 관계를 보면 정말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냥 넌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됐던 거 그랬구나. 저희가 사실 이제 녹화 진행 전에 이제 회의를 하면서 정진건 의원이랑 이제 저랑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거 너무 강의 듣는 것처럼 하지 말자, 우리. 우리가 파고들자. 또 개인사를 파고들자 할 때 지금 누구보다 지금 수강 신청하신 줄 알았어요. 지금. 존경합니다. 방송 이후에 개인적으로 또 상담을. 제가 원래 봉사활동으로 상담을 합니다. 돈 받고 상담하는 건 아니고요. 봉사활동으로 상담. 근데 충분히 지금 증조 할아버님이 충분히 상담 되신 것 같고. 예, 자녀분이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끝도 없어요. 예. 그 얘기는 이제 따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많은 분들에게 정책이라든지 또 진로에 대해서 강의를 또 하시지만 나라의 정책의 부분에도 관여를 또 하십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을 기한하기도 했다고요. 예. 예. 제가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한 거는 이제 2010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정책보좌관을 한 2년 반 정도 하면서였고요. 그리고 나서는 2014년에 갑자기 이제 민주당의 이제 공식 정책연구소에서 예. 부원장으로 와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 될 생각은 뭐 예나 지금이나 전혀 없기 때문에 고민을 좀 했는데 그때 제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가 2014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보고 너라도 가서 세월호 사건을 좀 어떻게 해봐라.
근데 야 내가 하는 일은 세월호 사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야. 그래도 너라도 가서 뭐 좀 해봐. 그래서 이제 정치적 정글의 세계 여의도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 이제 교육정책팀의 일원으로 일하기도 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물론 또 자유의 몸이 됐죠. 내년에는 이제 영국에서 유럽의 교육제도를 좀 연구해 보려고 한 2년 예정으로 좀 연구차 유럽에 갈 겁니다. 그때 핵심적인 큰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메모셨던. 뭐 저 혼자 한 작업은 아니기 물론 때문에 아니지만. 내가 이걸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는 예, 없습니다. 예. 대표적인 건 이제 고교학점제. 고교 학점제. 예. 그러니까 서태지가 전국 900만 아이들의 머릿속에 똑같은 것만 놓고 있다고 한 게 1994년입니다. 벌써 20여 년 전인데 그게 이제 교실 이데아의 이제 가사죠.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단 교육 방식이 주입식이라는 문제가 있고 교육 과정이 획일적이라는 똑같은 과목을 다 배운다는 이 두 가지 굉장히 이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교육 방식을 바꾸는 건 이제 다른 접근이 필요하고요. 똑같은 과목을 다 배우게 하는 거는 그 서구 선진국은 다 애들한테 수강 신청을 하게 합니다. 선택하게끔. 그렇죠. 특히 걔네들은 되게 중학교 때부터 선택을 하고요. 고등학교 되면 대부분의 과목이 선택이에요, 사실. 국영수도 대체로 선택입니다. 필수로 들어야 되는 건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특목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외국어 없는 것은 외국어를 더 많이 수강 신청하면 그게 외국어고 과학을 더 많이 수강 신청하면 그게 과학고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다양한 교육 한답시고 이제 뭐 특수한 고등학교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래봤자 고등학교 서열화만 심해지고 고입 경쟁만 심해지고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학교를 다양화시키는 게 아니라 개인을 다양화시켜야겠다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교학점제예요. 지금 시행이 되는 건가요? 지난 대선의 대표적 공약이었고 이미 정부가 이제 몇 년 차에 시작한다라고 교육부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네. 근데 이제 교육 관련한 일에 몸담고 계시면서 정책까지도 또 제안을 하시고 하셨는데 사실 그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만큼 좀 심하게 표현하면 너무나 자주 바뀐다. 그렇죠. 근데 또 대부분의 시스템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입시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놓고 지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정권마다 이게 틀어져 버리면 그 밑으로 쫙 또 그러면 얘는 몇 년 뒤에 뭘 준비해야 되고 그럼 또 이게 항상 보면 요즘 교육이 위기입니다. 항상 똑같은 얘기를 듣고 도드리표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입시가 굉장히 복잡해진 건 사실은 미국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난잡한 입시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별의별 거를 다 해야 되는 입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이제 조교유학 보내는 분들도요, 보면 그거를 알고 일부러 캐나다를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캐나다는 입시가 너무 단순해요. 근데 미국은 이른바 입학사정관제라고 해서 내신에다가 무슨 SAT라는 대입 시험이 있고 AP라는 시험도 있고 무슨 또 교육과 그러니까 비교과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무슨 각종 봉사활동인 동아리활동인 무슨 뭐 등등 이걸 총체적으로 보는 입시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면서 급격히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학부모들이 부담감도 굉장히 심하고 거기서 불공정함 이런 것도 많이 느끼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됐죠. 유럽은 대입 제도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유럽은 그냥 내신하고 입시가 있는데 이제 입시가 논술형이죠. 예를 들면 수능 국어 문제인데 다 논술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능 수학 문제인데 다 논술형이고 유럽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 입시 제도는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학한 분들 되게 미국에서 유학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육부 관료들 그 연수도 대부분 미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미국계 좋은 거다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그게 사실 우리나라 교육을 굉장히 입시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고 근본적인 원인은 또 이제 어느 대학 가는지가 인생에 너무 중요한 나라죠. 맞아요. 대학 서열 그 격차 이게 워낙 심한 나라고 그래서 입시제도 자체는 그거대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한데 근본적으로는 그 대학 서열 격차가 너무 크고 사실 옛날에는 그 지방에서 지방 공립대를 가는 거를 상당히 선호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다 서울 지역 사립대 어떻게든 가려고 하잖아요. 그 대학 서열화가 옛날보다 오히려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20, 30년간 우리나라 대학 시스템이 가야 될 방향과 반대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서열 격차를 확대하거나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준화시키는 방향의 대학 서열 격차를 적게 만드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데 있어서 우리 정부가 한 20년간 어떤 당이 집권하든 사실은 실패해온 거죠. 오히려 반대 정책을 많이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너무 강의를 해버렸네요. 아니에요. 네. 이 정도는 충분히 편집해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뭐 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이범 평론가께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 또 이상적인 제도 이런 거를 뭐 짧은 시간에 한 단어로 다 틀어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마무리 말씀으로 정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느 대학 가는지가 너무 중요해서 한 칸이라도 높은 대학을 가려고 엄청난 사교육비를 쓴다는 거죠. 네. 또 한편에는 지나친 주입식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열 경쟁하고 주입식 교육이라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겹쳐 있어요. 각기 해법이 다릅니다. 결국 과열 경쟁은 어느 대학 가는지가 이전보다 덜 중요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대학 간의 어떤 격차도 줄여야 되고 또 요즘 이제 국립대 통합, 뭐 공동입학, 공동학위제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더 발전시켜야 되고요. 주입식 교육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면 됩니다. 제가 사교육 업계에 있으면서 공교육계를 들어보면서 가장 그 충격을 받은 게 뭐였냐면 학교 교사가 자기가 몇 학년 무슨 과목을 담당하게 될지를 신학년 되기 겨우 일주일 전에 알게 돼요. 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학원 강의할 때 몇 달 전부터 준비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겨우 일주일 전에 너 몇 학년이고 무슨 과목이 알려주면 수업을 제대로 기획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고 사실 서구 선진국은 다 두세 달 전에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사에게 권한을 주지 않고 아무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뭘 잘하라고 자꾸 하는 네. 이런 이상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려면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으로부터 이들을 이제 해방시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구적 스탠다드로 자꾸 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스타 강사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가 이제는 교육 정책 또 그 교육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실 때 이제 오늘 쭉 얘기를 나눠 보셨잖아요. 아주 어렸을 시절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의 삶의 만족도는 어떠세요? 저는 10대보다 20대 때가 더 좋았고요. 20대보다 30대가 더 좋았어요. 30대보다 40대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내년이면 50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50대 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자, 오늘 교육평론가로 또 강연 관련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범 씨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본인의 얘기를 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이제 좀 공식적인 질문은 다 끝났는데. 저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묻어있는 이 뜻깊은 장소에서 제 이제 50 가까운 이 인생 경험을 쭉 얘기하게 된 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 놀았던 그런 장소에 다시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완산칠봉. 그렇죠. 예. 자, 이제 우리 편찬 위원들의 한마디 한마디씩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은미 위원. 네, 저는 조선시대의 천재 화가죠. 김홍도가 생각이 났어요. 뭐 천재기 때문에 노력을 하진 않았지만 그냥 나오는 그런 실력들가 또 갖추고 있지만 또 그만큼 자기가 자유롭게 다니면서 자기만의 화풍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찬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재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죠. 네, 중요하죠. 노력 안 한 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잘하지만 노력을 하기 때문에 더 자기만의 화풍을 더 만들어냈다. 왜 신은미 의원은 이 시간만 되면 저렇게 버벅버벅 할까? 그러니까요. 이걸 진짜. 진심으로 말해야 되는데 적어오니까 이거를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다른 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다 이걸 대본으로 적어오니까 원래는 조광조를 하려고 그랬어요. 조광조로 해요. 조광조는 이제 뭔가 개혁적인 정책을 펼쳤다 뭐 이런 의미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분들이 듣다 연애도 보니까 이렇게 글로 배우는 이런 분들이죠. 그게 잘 못해요. 하다가 말고. 예. 아니, 거기 같은 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아까부터 저는 또 계속 또 어떻게 계속 붙어 있어봤자 그래요. 일로 와요 빨리. 아니, 그런 살다 보면. 자, 그럼 우리 한재준 위원 어떻게 정리하실지. 저는 그 교육 평론가 맞으시죠? 예. 예. 그
프리즘인가요? 그 예전에 과학 시간에 네, 보면 프리즘. 이렇게 예. 딱 보면 이렇게 무지개색 예. 이렇게 여러 보이는 거 색깔로 맞죠? 그치, 쫙 보이잖아요. 그 이범 우리 교육평론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학생 이렇게 딱 보면은 학생들은 오늘 되게 그 무지개 같은 꿈을 꿨던 그런 시간이었고 이렇게 무지개 같은 꿈을 이렇게 주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프리즘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이해가 되시죠? 프리즘? 네, 이해됩니다. 프리즘? 예. 네,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요. 네, 딴 거 한번 해볼게요. 역시 천재는 괜히 천재가 네, 아니에요. 하잖아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 프리즘 이해 못하세요? 네.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무지개를 보듯이 학생들도 이래서 네, 준비하면 안 된다고. 즉흥으로 해야 돼, 즉흥으로. 아니 뭔데요, 언니? 저는 사실 딱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네. 삼겹살이 생각났습니다. 삼겹살이요. 예. 삼겹살이 왜 친구들이 전화해서 야, 내가 오늘 쏠게. 너 뭐 먹고 싶으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야, 삼겹살. 이렇게 네.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한테 좀 특별한 음식인 것 같지만 그냥 굉장히 어쩌면 평범한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은 항상 그 행복. 뭐 너 이런 거 있어? 이상한데. 애기 있어? 뭐 나 이렇게 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행복이 목표신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가 이렇잖아요.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지금 내 인생이 굉장히 행복한 시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행복을 꾸준히 추구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아 정말 삼겹살 같은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겹살 먹고 싶은 게 아니고요. 맞아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저녁 시간.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야. 왜 그래 이상하구만. 예. 그럼 저도 다른 거 하나 또 할까요? 아니요. 아니.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어차피 편집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네, 저는 우리 그 이범 우리 교육평론가님 굉장히 같이 있으면서 요즘 그 가상화폐 굉장히 비트코인, 예. 네, 그렇죠. 예, 굉장히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가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라든가 생각들을 어마어마하게 우리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범 교육평론가님은 예. 가상화폐다. 교육계의 가상화폐. 그렇죠. 네. 그럼 안 됐나요? 그럼 합쳐가지고 가상 프리즘 어때? 가상 프리즘. 가상 프리즘 없는 무지개. 아직은 현실이 없는 무지개. 언제 폭락할지 모르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할 줄 알았어요. 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어느 유명한 연기자한테 이런 질문을 누가 했다 그래요. 너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배역이 뭐냐? 좋아했던 그 배역이 뭐냐? 근데 내가 정말로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배역은 난 아직 오지 않았다. 다음 작품이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우리 교육평론가님의 주인공의 시점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를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 전에 출연했던 패널분이 하신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만나서 돌려놓는 아니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그게 생각이 즉흥적으로 나는 딱 거예요. 생각이 나요. 아니 누군 즉흥적으로 안 했다는 이게 거야 지금? 적어오니까 문제야. 아니 누가 적어와 여기를? 네, 여보세요. 저 하나 더 할게 그럼 즉흥적으로. 아니 가만 있어봐. 하나 더 하면 내가 뭐야 가사. 아니 그럼 더 할게. 다시 할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이범 우리 교육평론가님은 프리즘이다. 빗자루 같은 분이다. 예? 빗자루. 왜요? 빗자루 방금 생각한 거야 빗자루. 가상 프리즘 빗자루를 썰어버려. 아니 모든 그 교육에 관한 거를 이렇게 잘 쓸어 담아서 한 번에 이해시키고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이제 빗자루다. 왜 이거 바로 생각한 건데 왜? 쓸어 담은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든 거죠. 남의 걸 쓸어 담았다니. 자, 세 분을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과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원래 이런 팀이 아닌데 오늘 참 이상하게 흥분을 하네요. 참. 가장 마음에 쏙 와닿았던 편찬위원 한 분을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빗자루, 프리즘, 가상화폐. 저는 빗자루가 제일. 되게 안쓰러워서 주시는 것 같아요. 왜요?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저는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제가 어딜 가나 저 강의 들으려고 학부모들이 많이 모이시거든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편견 없이 교육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부 당국 쪽에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또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사교육업계에 있는 분들은 또 업계 이해관계 때문에 또 이렇게 실상과 좀 달라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몸이니까 그걸 가감없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쓸어 담아서 이제 학부모들에게 원하는 정보를 준다. 그런 의미에서 빗자루라는 게 꽤 인상적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해석을 잘못했네요. 전보다 해몽이라고. 네, 그렇게 해몽을 잘해주세요. 저는 그냥 빗자루 툭 던진 건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이번 평론가님은 마음도 따뜻하신 분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훈훈하네요. 예. 혹시 오늘 선물 같은 거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직접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봉을 좀 해주세요. 예, 네, 제가 보여주세요. 개봉을 되게 가벼운데 근데 가벼운데 와 이게 의외의 CD 선물이네요.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그때는 사실 LP하고 테이프였는데 네네. 이제 CD는 나중에 샀죠. 다이어 스트레이트라는 그 영국 밴드의 Brothers in Arms라는 앨범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정인권 선생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아요. 이 중에 제일 제가 힘들고 어렵던 시절에 들었던 음악이 있어요. 그게 Why Worry라는 곡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나무 스크루이 곡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원래 조금만- 원곡은 이겁니다. 조금만 불러주세요. 네. Why worry now? 이 후렴구 들으시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직접 이렇게 본인의 추억이 담긴 애장품을 예. 어찌 보면 선물로 주신 경우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